심텀 다이그노시스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발표할 거고, 트리트먼트는 논서지컬, 서지컬 두 가지로 나눴고요. 프로그노시스 있고, 이제 트리트먼트에 대해서는 그것이 각각 이제 베니피셜한지, 그리고 서지컬 트리트먼트가 어떤 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 이제 서비컬 스파인은 사실 다른 스파인들과 달리 아나토미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한데, 이제 아틀라스와 엑시스는 오스피탈본하고 아티큘레이션 하는 부분도 있고, 엑시스와 아틀라스가 서로 아티큘레이션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스파인들과 다르게 생겼기도 하고, 이제 C3와 C7 버테브라도 다른 럼바 스파인이나 T 스파인과 다르게 생기기도 했고, 트랜스버스 포라민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 있는 이제 포라민인데, 이 부분으로 버테브라 아터리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뉴럴 포라민이 뒷부분으로는 파스 조인트가 있고, 앞부분으로는 인터버테브럴 디스크가 있고, 위아래로는 페디클이 있으면서 뉴럴 포라민을 구성하고 있고요. 디스크의 구조는 모식도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테브럴 아터리와 이제 스파이널 너브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그림인데, 버테브럴 아터리가 C7에서는 뉴럴 포라민을 지나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림이고, 이제 다른 스파인과 다르게 C 스파인에서는 스파이널 너브가 버테브럴 바디의 아랫부분에서 해당 너브가 나오는 게 아니고 버테브럴 바디의 윗부분에서 해당 너브가 나오고, 때문에 이제 C8 너브까지 존재하는데 C7 바디 아래에서 C8 너브가 나오게 됩니다. HMP 에피데미올로지는 제일 많게는 51세에서 60세에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고,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많이 발병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패소피지올로지에 대해서는 이제 뉴클레어스 퍼포서스가 애뉴러스 파이브로서스를 뚫고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포스테리어 아테리얼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것은 애뉴러스 파이브로서스가 가장 얇고 PLL 포스테리어 롱지튜디널 서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서비컬 루트를 누르게 되면 라디큘러 패시를 발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옆에 있는 그림이 모식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벌징 디스크가 어떻게 페인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미케니컬하게 너브루트를 컴프레션 하는 것 때문에 발생시킨다 하는 것이고, 미케니컬하게 컴프레션을 일으키면 마이크로베스큘러하게 데미지를 일으켜서, 마일드하게 컴프레션이 있는 경우에는 비너스 플로우만 옵스트럭션을 일으켜서 컨제스션하고 이데마를 일으키게 되지만, 시비어하게 컴프레션이 있는 경우에는 아테리얼 이스키미아까지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리뷰 논문에 많이 기술되어 있고, 두 번째 기전은 디스크 메터리얼 허니에이션과 그것에 의한 너브 이리테이션 때문에 로컬 인플라메이션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이 로컬하게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로컬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한 가지 기전은 이 인플라메이토리 사이토카인들이 너브루트를 스트레칭 시키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심텀이 더 리프로덕션 되는, 이제 심텀을 더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많은 논문들에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항상 어큐트하게 오는 것뿐만 아니라 크로닉하게도 올 수 있는데, 어큐트하게 오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트라우마 때문에 오게 되어 있고, 크로닉하게 오는 경우에는 디스크가 디제너레이션 되거나 아니면 이제 디스케이션 되는 것은 많이 건조돼서 버석버석하게 돼서 디제너레이션, 결국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클리니컬 매니페이션은 제일 많이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오는 장소는 C5, 6, 7번 사이에 제일 많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때문에 제일 많이 증상이 일어나는 너브는 C6번하고 C7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흔하고 가장 티피컬한 증상은 액시얼 축상의 넥페인과 같은 방향의 팔 통증 또는 감각 이상인데, 이제 그 너브를, 해당되는 너브를 눌렀던 그 연관된 더마톰과 따라서 그 축상의 팔 통증이나 아니면 파레세지아가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너브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서 이제 페인이 어떻게 오고, 위크니스가 어떻게 오고, 리플렉스, 반사가 어떤 곳에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이제 표인데요. 사실 표로 보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좋아서 그림을 같이 가져왔고, 되게 중요한 그림이지만 다 아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반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터, 센세이션이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가져온 그림이고요. 한 번 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electric type pain도 올 수 있고 motor weakness가 있을 수 있고 sensory에서는 paresthesia, numbness, tingling sensation 올 수 있고 cervical ROM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는 extension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acute에서는 chronic에 비해서 sudden하게 올 수 있고 symptom이 좀 더 severe하게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레드 플래그 사인을 구별해내는 것인데요. 아래와 같이 피버나 나이스웨시 있거나 아니면 서비컬 림파드노패시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인플라메이토리 컨디션이나 말리그넌시 아니면 인펙션을 항상 구분해내기 위해서 추가적인 CBC나 아니면 다른 이미지에서 어떤 말리그넌시 같은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적 검사를 위해서는 히스토리 테이킹, 피지컬, 그리고 이미징,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옵션이긴 한 일렉트로닉 다이그노스틱 테스팅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의 경우에는 이거는 서비컬 HMP가 아니고 서비컬 라디큘로패시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이제 리뷰 논문들에서 서비컬 라디큘로패시에서는 75%에서 히스토리 테이킹만으로도 서비컬 라디큘로패시를 완전히 진단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피지컬 이그자미네이션부터 보면 넥 ROM을 체크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뉴럴로직 테스트를 체크해야 되는데 센소리, 모터, DTR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이거를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혹시 스파이널 코드나 아니면 너브 인저리가 되돌릴 수 없게 오지는 않았는지 프로그레시브하게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을 해서 앱솔루트 서지컬 인디케이션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 릴리프 테스트 두 가지가 있게 되고요. 먼저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를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스펄링 테스트, 르미테, 호프만 테스트가 있고 스펄링 테스트는 다 잘 아시겠지만 뉴럴 포라멘을 좁게 만들어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거고 매우 스페시픽한 테스트입니다. 르미테 테스트는 이제 넥 플렉션을 시키면서 그때 일렉트릭한 쇼크 페인이 오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호프만 테스트는 이제 중지손가락을 튕겼을 때 검지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지는 증상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마일로패시하고 코드 컴프레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릴리프 테스트는 이제 증상이 감소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 shoulder abduction 사인하고 neck distraction 사인이 있는데 이제 증상이 있는 쪽에 팔을 머리 위로 올렸을 때 증상이 감소되면 이제 이게 하이 스페시피시티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neck distraction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누운 자세에서 검사자가 목을 약간 디스트랙션을 시켰을 때 페인이 릴리프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 스페시피시티를 가진 검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모달리티가 있는데요. 먼저 플레인 엑스레이는 전반적인 얼라인먼트나 디제너레이션이나 스폰딜로틱 체인지가 있는지, 인스테빌리티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고 어떤 논문에 이제 기술되어 있는 영상 검사, 엑스레이를 따온 것인데 디스크 하이트가 낮아져 있거나 오스테오파이트가 있는 경우에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다. HMP를 의심할 수 있다라고 저수되어 있는 것을 가져온 그림입니다. CT의 경우에는 사실 보니 스트럭처 이그잼을 하는데 가장 센서티브하다고 되어 있고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OPLL 등의 어브노멀 본 포메이션을 보거나 아니면 포라미나 오스테오파이트를 보는데 가장 좋다고 되어 있고 때문에 HMP를 볼 때는 그닥 추천되지는 않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MRI를 보기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CT를 사용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MRI가 가장 사실 프리퍼되는 검사이고 연부 조직을 보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센서티브한 스터디라고 되어 있고 마이엘로그래피는 MRI나 CT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MRI 검사 이미지를 엑시아, 사지탈 두 가지 가져와 봤는데 많이들 보시는 거기 때문에 설명 따로 하지 않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렉트로 다이그노스틱 테스트인데요. 일렉트로마이오그램 너브 컨덕션 스터디에서 EMG, NCS 두 가지 검사인데 사실 이 두 가지 검사는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센서티비티도 자체도 50에서 70%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제 프리딕션 레이트도 좀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한 스터디 결과에 보면 EMG 자체가 EMG에서 포지티브로 보이는 환자의 42%만이 진짜로
컴프레션을 가지고 있었고 MRI에서 포지티브를 보이는 환자의 93%만이 93%가 진짜로 컴프레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이그노스틱에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 해야 될 것을 이제 모아봤는데요. 디제너러티브 서비컬 스폰딜로시스나 아니면 페리페럴 너브 인트랩먼트, 브라키얼 플렉서스 인저리나 아니면 숄더 프로블럼, 아니면 인플라메이토리 아스라티스 같은 경우에 감별을 해봐야 되고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많은 질환들을 감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 부문인데 사실 치료 방법에는 논서지컬이 있고 서지컬이 있고 논서지컬에서는 컨저버티브 케어 있고 인터벤셔널 세라피가 있는데 인터벤셔널 세라피에서 제일 많이 소개되고 있는 건 에피듀럴 스테로이드 인젝이고요. 서지컬에서는 안테리어 어프로치, 포스테리어 어프로치, 아티피셜 디스크 인서션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서지컬 트리트먼트에서는 사실 대부분 75에서 90% 환자는 논 오퍼레이티브 매니지먼트만으로도 호전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비컬 라디큘로패시라고 쓴 이유는 이게 굳이 서비컬 HMP가 아니고 서비컬 스폰딜로틱 라디큘로패시여도 논 오퍼레이티브 매니지먼트로 호전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제 큰 두 가지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에서 증명이 됐었고요. 굉장히 적은 숫자의 환자만이 나중에 이제 컨저버티브 케어가 아닌 다른 치료가 필요했었다라고 아래 이제 제가 첨부한 연구들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저버티브 케어는 그러면 어떤 게 필요했냐? 첫 번째는 레스트 있었고 두 번째 콜라 임모빌라이제이션이 있었는데 옆에 보인 사진이 콜라이고요. 어큐트 넥페인에서 쓸 수 있는데 한 1주 정도만 써야 된다고 되어 있고 장기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넥머슬 디컨디셔닝이나 아니면 티슈 데미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실 장기간으로는 아웃컴에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지컬 테라피 많이 쓰시는 RM 엑서사이즈나 텐스 아니면 슈퍼피셜 힛 같은 걸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트랙션 테라피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템포러리하게는 허셔스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에비던스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고 하지만 또 어떤 리뷰 논문에서는 이제 트랙션을 받은 환자가 6주간 팔로우업을 했을 때는 6주 동안에는 ROM도 훨씬 좋았고 페인 스코어도 훨씬 좋았다라는 논문 결과는 있었습니다. 매니퓰레이션은 쇼텀하게는 베니핏했지만 아직까지는 근거에 제한이 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컨저버티브 케어는 아직까지 베니피셜하다, 쇼텀하게는 베니피셜하고 롱텀하게는 결과를 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확실하게 함풀하지는 않고 이 자체가 사이드 에펙트가 굉장히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많은 논문들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마코세라피인데요. 엔세이드, 스테로이드, 오피오이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부 다 에비던스가 없다라고 되어 있었고 이제 조금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 86년도에 나온 논문에서도 덱사메타손이 플라시보에 비해서 라디큘러 페인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라는 논문이 있었고 머슬 릴렉산트나 안티디프레선트나 안티컨버전트 모두 그냥 뉴로패식 페인이 있거나 아니면 머슬 스페이즘이 있으면 사용해볼 수는 있다 정도의 권고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에피듀럴 스테로이드 인젝인데요. 에피듀럴 스테로이드 인젝은 사실 뒤에도 첨부한 논문과 같이 많은 논문에서 심텀 임프루브가 있다는 이제 결과가 있었는데 사실 이 중에 어떤 것도 롱텀하게 베니핏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한 제가 첨부한 논문에서도 이게 베니핏이 있기는 있었는데 연구 결과가 전부 다 7개월까지가 한정이었고요. 롱텀하게 연구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피듀럴 스테로이드 인젝은 사실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3에서 35%까지 있을 수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마일드하긴 하지만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으로는 스파이널 코드나 너브 인저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에피듀럴 헤마토마나 앱세스 생길 수도 있고 포스트 듀랄 펑처 헤데이크가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시비어 센트럴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스파이널 코드 인파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리뷰 논문에서 실린 건데 흥미로워서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1997년에 연구가 있었던 건데 어떤 연구자가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스터디를 했던 거고, 서저리 그룹하고, 그다음에 피지컬 세라피만 했던 그룹, 그리고 서비컬 콜라만 했던 그룹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4개월 팔로우업하고 16개월 팔로우업을 했었던 건데, 사실 서저리를 했던 그룹이 4개월에서는 페인 릴리프 효과가 가장 좋았는데 16개월을 팔로우업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세 그룹에서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 페인에서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지컬 인디케이션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서지컬 인디케이션은 뒤에서 제가 인용한 것을 설명을 드릴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Acute Profound Neurologic Deficit이 있거나, 아니면 트라우마틱이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컨저버티브 케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인이 전혀 사그라들지 않는 경우를 세 가지 경우에만 서지컬 인디케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콜롬비아에서 만든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을 따온 것인데요. 서비컬 스파이널 서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오스테오 서저리 같은 이제 여러 가이드라인을 따와서 종합해서 만든 이제 인디케이션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이 페이지에 있는 거는 앱솔루트 서지컬 인디케이션이고, 마이엘로패시가 있으면서 프로그레시브하게 뉴럴로지 디피시시 있고, 코드 컴프레션의 증거가 있으면서 아래와 같이 이제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이런 코드 컴프레션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앱솔루트 서지컬 인디케이션이 되고, 그리고 이제 너브루트나 아니면 코드 컴프레션의 증거가 있으면서 프로그레시브 뉴럴로지 디피시, 모터 디피시시나 바울이나 블레더 디스펑션까지 있는 경우에는 앱솔루트 서지컬 인디케이션이 되는데, 그것도 이미디어트 서지컬 인디케이션이 되는데, 그 외에서는 이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만족돼야만 서지컬 인디케이션이 되고, 라디큘로패시나 마이엘로패시가 있으면서 디스크 럽처, 스폰딜로시스, 인스테빌리티, 디포미티가 있으면서 이제 최소한 6주 이상은 컨저버티브 케어를 했었어야 되고, 이 컨저버티브 케어가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해야 되고, 이미징 스터디에서 이제 MRI나 CT에서 너브 컴프레션이나 코드 컴프레션의 증거가 있었어야 하고, 그것은 2레벨 이상을 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OP를 할 수 있다, 그게 서지컬 인디케이션에 들어간다 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라인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컨저버티브 케어를 하지 않고도 퍼스트 라인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사실 앞에 맨 처음에 언급했었던 프로그레시브하게 뉴럴로지 디피시시 있거나 튜머나 인펙션이나 트라우마가 있거나 아니면 프랙처나 인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심할 때는 컨저버티브 케어를 먼저 하지 않고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이제 엑시얼 넥페인만 있고 라디큘로패시가 없을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치료를 하고 나서도 전혀 호전이 없거나, 그다음에 1레벨이나 2레벨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때, 이렇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증상이 굉장히 경한 경우에는, 경하면서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사실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사실 수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수술이 사실 여러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에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12개월 동안 팔로우업 한 거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팔로우업 한 거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장기간으로 큰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컴플리케이션은 대부분 안테리어 어프로치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리커런트 라린지얼 너브나 슈피리어 라린지얼 너브 인저리, 아니면 이제 대부분의 너브 인저리나 에소파지얼 인저리나 아니면 버테브럴 카로티드 아터리 인저리, 아니면 디스파지아나 오로다니아, 아니면 이제 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수술한 인접한 세그먼트의 디제너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카이포시스나 라디큘러 페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제 0에서 25%에서도 리커런트 라린지얼 너브 인저리가 발생했다고 발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티피셜 디스크에서는 사실 아티피셜 디스크가 개발된 이유가 근접한 부분에 디제너레이션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티피셜 디스크 OP를 개발한 것이었는데, 이제 연구 결과, 어떤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연구 결과에서
사실 ACDF랑 비교를 해보니까 아티피셜 디스크에서도 인접한 부분의 디제너레이션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가져온 결과인데 어떤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컨저버티브 케어랑 퍼큐테니어스 디섹토미 사이에서 쇼텀하게 보니까 이펙티브니스에 차이가 없었다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또 이제 카지노 스터디에서는 서비컬 라디큘로패시 환자에서 컨저버티브 케어가 오히려 수술적 치료보다 타입 D 퍼스널리티를 가진 환자나 아니면 이제 암 페인보다는 넥 페인을 더 많이 가진 환자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효과가 있었다 하는 연구 결과를 가진 논문도 있었습니다.